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엉뚱하게도 운 좋은 선비, 몽상가 에스테반, 그리고 일곱 낮 일곱 밤의 약속을 비롯해서 모두 5편입니다. 엉뚱하게도 운 좋은 선비.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다. 그는 날마다 글 공부를 한답시고 틀어박혀 집안일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과거를 보는 족족 떨어지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 벽창호가 되어버렸다. 아내가 밭에 가든지 논에 가든지 나 몰라라 했다. 하루는 아내가 어렵게 보리쌀 한 마를 구해다 마당에 널어놓았다. 하늘이 흐리니 혹시 비라도 오면 안에다 들여놓으시오. 알았어. 그 말을 믿고 아내는 일하러 밭에 나갔다. 그런데 그 사이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다가 그만 졸고 말았다. 소나기가 쏟아지자 밭에서 허겁지겁 돌아온 아내는 소나기에 널어놓은 보리쌀이 떠내려가는 걸 보자 화가 벌컥 났다.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던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선비는 할 말이 없었다. 모든 일을 아내에게만 맡기고 빈둥거린 처지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오늘 저녁은 뭘로 끼니를 때운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이 알아서 해요. 옆집 돌쇠네 좀 봐요. 돌쇠 아버지는 학식은 모자라도 우리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미안하오. 나도 과거에 붙기만 하면 그놈의 과거 타령은 벌써 10번은 붙었겠네. 먹여 살리든가 말든가 이제 알아서 해요.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새겨듣던 선비는 굳은 결심을 하고 보찜을 싸서 집을 나왔다. 그래, 한번 태어난 인생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 순 없지. 식구도 굶기는 인생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한 선비는 아침 대바람에 나와서 한나절을 걸어갔다. 그러다 보니 배는 고프고 다리가 아파서 좀 쉬어가기로 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 쉴 곳을 찾다 보니 나무 그늘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자네 그 얘기 들었나? 무슨 얘기? 김부잣집 딸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얼마든지 내겠다는 얘기 말일세. 그 집이 어딥니까? 그 말을 들은 선비는 바로 그 집으로 달려갔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 집엔 벌써 딸의 병을 고쳐보겠다는 의원들과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다녀간 뒤였다. 당신이 내 딸의 병을 고쳐보겠단 말이오? 틀림없이 낫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인은 차림새로 봐선 믿음이 가지 않았지만 하도 장담을 하기에 맡겨보기로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딸의 진맥만 짚어볼 뿐 가타부타 한마디 말도 없었다. 선비도 이제 애가 탔다. 호기를 부린 게 후회가 됐지만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집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갔는데 한참을 가다 보니 저 멀리에서 뭔가를 부지런히 캐고 있는 약초꾼이 보였다. 선비는 뭘 하는지 궁금해서 약초꾼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뭘 그렇게 캐고 있는 거요? 이 약초는 만병통치약이란 거요. 웬만한 병은 이 약초를 다려 먹으면 금방 나올 수 있소이다. 만병통치약이란 말을 들은 선비는 그 약초를 한아름 캐서 가지고 왔다. 의원님, 이걸 다려서 먹이라는 말입니까? 주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선비가 캐온 약초를 다려 딸에게 먹였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인가?
그 약초를 다려 먹은 딸이 차츰 기운을 차리더니 마침내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약초꾼의 말을 믿고 캐온 그 뿌리가 딸에게 특효였던 것이다. 김 부자는 약속대로 많은 돈을 건네주었다. 유용한 의원 소리를 들으며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하던 선비가 어느 부잣집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지 떠들썩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시장기가 돌아 그 집에서 국밥 한 술 얻어먹을 요량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고 보니 간밤에 도둑이 들어 폐물을 몽땅 털어갔다는 것이다. 당장 그 범인을 잡아들여야 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범인은 마을 사람 중에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당 한 구석에 솥을 걸어놓고 시루떡을 찌고 있었다. 시루떡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떡이 익어가는 냄새가 구수하게 풍겼다. 선비는 시장기를 느끼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모락모락, 모락모락. 잘도 올라가는구나. 뭐라고요? 당신 누구요? 옆에 서 있던 하인의 안색이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모락이란 이름의 그 하인이 범인이었다. 그는 두려워서 벌벌 떨며 선비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사실 그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저와 함께 잠깐 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비는 그 하인을 따라갔다. 그는 인적이 드문 담벼락 밑으로 데려가더니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 집에서 일하는 그 하인이 폐물을 훔친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했다. 그리고 비밀만 지켜준다면 그 폐물을 돌려주고 다신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번만 눈 감아주지. 다신 이런 일이 생기면 모든 걸 밝히겠다. 다신 나쁜 짓 하지 않겠습니다. 선비는 다짐을 받았고 하인은 그가 지시한 대로 담벼락 밑에 폐물을 숨겨놓았다. 그리고서 선비는 주인을 찾아가 폐물을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도둑이 누구요? 폐물을 찾아준다면 크게 살해하겠소. 선비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도둑이라며 폐물을 물어 담벼락 밑에 숨겨놓았다고 주인에게 말했다. 폐물을 찾은 주인은 선비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선비는 이웃마을 김부잣집 딸의 병을 치료하고 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통력도 있는 모양이구려. 시루떡에서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을 얘기한 건데 그게 도둑 이름일 줄이야. 선비는 폐물을 찾아준 대가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받았다. 선비는 그 마을에서도 대접을 잘 받고 씩씩하게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아내에게 돈 버는 일이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며 많은 돈을 건네주었다. 그날부터 선비는 아주 유명해졌고 그 이름만 들어도 도둑들은 감히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고 한다. 운이 좋아 우연히 복을 받은 선비는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고 열심히 학문에 정진해서 벼슬길에 올랐다고 한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몽상가 에스테반. 어느 마을에 가난한 과부가 세 아들과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식량과 옷을 살 돈이 거의 바닥이 났다. 아들들은 돈을 벌려고 길을 나서기로 했다. 큰형이 말했다. 내가 직업을 구해서 많은 돈을 벌어오겠어.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했다. 나는 보물을 찾아서 커다란 집을 사겠어. 그런데 막내 아들 에스테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즐겨 듣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 보기를 좋아하는 몽상가였다. 온종일 해변에서 아름답고 특이한 조개 껍데기를 모으는 게 취미였다. 형들은 막내가 게으르다고 꾸짖고
함께 돈을 구하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형은 일자리를 구했고 작은 형도 시내 상인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에스테반은 화려한 조개 껍데기들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형들은 화가 잔뜩 났다. 이게 뭐냐? 이 쓸데없는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집에서 당장 나가란 말이야. 큰형이 소리쳤다. 막내는 슬픈 눈으로 바라보다가 형들이 말하는 대로 집을 나왔다. 그는 바닷가로 가서 모래 위에 앉았다.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보았지만 바다에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 조개 껍데기가 모래로 가득 찼구나. 조개 껍데기를 거꾸로 들었더니 모래가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모래와 함께 희미하게 반짝이는 터키석 반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에스테반이 반지를 집어서 손가락에 끼워 보았더니 반지가 꼭 맞았다. 바로 그때 무자비한 얼굴을 지닌 2명의 거대한 사내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안장에는 무거운 주머니들이 달려 있었다. 사내들은 에스테반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금방 찾은 보물을 빼앗길까 두려워 에스테반은 재빨리 반지를 뒤로 돌렸다. 어떻게 된 거지? 조금 전에 사람을 보았는데 금방 사라져버렸네. 한 사내가 동료에게 물었다. 유령이구먼.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 동료도 말했다. 사내들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에스테반은 생각했다. 앞에 서 있는 나를 정말 저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나를 놀리는 걸까? 그래서 에스테반은 실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사내들 뒤로 가서 그들의 모자를 벗겼다. 그런 다음 2 사람의 모자를 바꾸어 씌워주었다. 이럴 수가.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악마가 나타났어. 다른 사내도 떨면서 외쳤다. 저들이 정말로 나를 보지 못하는군. 반지 때문이야. 손가락에서 반지를 돌렸더니 내가 보이지 않게 된 거야. 정말 재밌는걸? 에스테반은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한 사내가 말했다. 아마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일 거야. 우리가 동굴에서 은하를 모두 훔쳤기 때문에 마법을 부리는 건가 봐. 맞아. 괴물이 우리가 보물을 싣고 가는 걸 알아차린 거야. 보물을 돌려받길 원하는 거라고. 자, 이제 어쩌지? 재빨리 머리를 굴린 에스테반은 근처에서 커다란 나무 몽둥이를 집어서 사내들의 어깨를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들 눈에는 마법 몽둥이가 자신들을 쫓아와 때리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바닷가로 주랭랑을 쳤다. 이를 본 에스테반은 한바탕 크게 웃으며 반지를 돌렸다. 다시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그는 2번째 말의 주머니를 움켜쥐고 1번째 말 위에 올라타서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지? 그가 집에 도착해서 엄청난 돈을 탁자 위에 쏟아놓자 형들은 질투심에 불탔다. 너는 저렇게 많은 돈을 갖기엔 너무 어려. 내가 돈을 관리하겠다. 저 돈은 어머니께 드릴 거예요. 나는 둘째니까 2번째로 저 돈을 관리하겠어. 그리고 우리가 말 2마리도 갖도록 하마. 너는 말 타기에 너무 어리니까 말이야. 둘째 형이 말했다. 그리고 네가 낀 멋진 반지도 나에게 다오. 큰형이 말했다. 안 돼요. 에스테반이 소리쳤다. 그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더 힘센 말 위에 올라타고 달렸다. 몇 주일이 지나 그는 어머니가 잘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형들이 도시에 나가 돈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다. 에스테반은 혼자 계신 어머니를 모시고 멀리 다른 동네로 떠났다.
그는 어머니에게 멋진 집을 사들이고 남은 돈을 다 드렸다. 욕심쟁이 형들이 모든 걸 가진 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에스테반이 또 다른 모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시내 광장에서 끔찍한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밤마다 광장에 괴물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머리가 7개 달린 괴물이 나왔답니다. 그 괴물이 우리 아이들을 7명이나 데려갔어요. 사람들이 울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에스테반은 화가 났다. 여러분, 제가 그 괴물을 없애고 오겠습니다. 그는 말을 타고 괴물이 사는 동굴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터키석 반지를 돌려서 모습을 감추고 말했다. 내가 왔다. 비겁하고 추악한 7머리 괴물은 당장 나와서 나와 겨루자. 그 소리를 들은 괴물은 화가 나서 으르렁대며 튀어나왔다. 그런데 어디 있는 거지? 괴물이 주저하는 사이 에스테반은 칼을 빼들고 괴물을 공격했다. 마침내 괴물은 땅에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었다. 에스테반이 다시 반지를 돌리자 7명의 아이들이 동굴에서 달려나왔다. 아이들은 그를 얼싸안고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그는 아이들을 무사히 마을로 데리고 왔다. 에스테반의 용기를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벌어졌다. 모두 행복했다. 단 한 명의 소녀를 빼고 말이다. 너는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에스테반이 물었다. 오빠 때문이죠. 지난달에 오빠가 외다리 해적에게 잡혀갔거든요. 보름달이 뜨면 외다리 해적이 해변에 나타나 남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노예로 만들죠. 오늘 밤이 보름이구나. 해적이 나도 데리고 가는지 한번 보자고. 에스테반은 그 길로 해변으로 가서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다. 잠시 후 해적이 한쪽 다리로 모래 위를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쿵. 에스테반은 해적이 자신을 들어서 가방에 집어넣도록 놔두었다. 아래 위로 흔들리며 에스테반은 바닷가로 운반되어 작은 보트에 던져졌다. 해적은 사다리를 내려서 가까이에 정박한 해적선 갑판 위에 에스테반을 내려놓았다. 자, 가방을 풀어서 우리의 새 선원을 만나보자. 그가 다른 노예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그때 에스테반이 반지를 돌렸다. 가방이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지 않은가. 해적은 너무도 화가 나서 외다리로 갑판 위를 뛰어다녔다. 에스테반은 살금살금 가방 밖으로 기어나와서 해적을 세게 밀어서 쓰러뜨린 다음 바닷속으로 던져버렸다. 외다리는 악마의 돌처럼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노예 선원들은 환호하며 에스테반에게 감사했다. 자유를 가져다 주었으니까 말이다. 그들 중에 에스테반이 파티 때 만났던 소녀의 오빠가 있었다. 그는 에스테반을 작은 보트에 태워 해변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소녀는 오빠를 보자 기뻐했다. 모두 배와 보물이 전부 영웅의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몽상가 에스테반은 착한 아들이며 부자에다가 마을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에스테반이 지도자로 있을 동안은 모두 행복하고 평안했다고 한다. 7낮 7밤의 약속. 오래전 사냥꾼이 산으로 사냥하러 나갔다. 높이 솟은 벼랑 위에 까만 곰 한 마리를 발견하고 활을 쏘았다. 화살이 곰에 맞았다.
곰은 화살을 맞은 채 산골짜기를 향해서 달아났다. 사냥꾼은 곰의 뒤를 쫓으면서 계속 활을 쏘았다. 몇 개의 화살이 곰의 몸에 맞았으나 곰은 좀처럼 힘이 빠지는 것 같지 않았다. 그 곰은 보통 곰이 아니었다. 마법의 힘을 가진 곰이었다. 사냥꾼은 곰이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을 할 줄 안다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곰이 갑자기 몸을 획 돌리더니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사냥꾼은 깜짝 놀라서 다시 새로운 화살을 활에 갖다 대고 곰에게 겨냥했다. 곰은 자기 몸에 꽂힌 화살을 뽑으면서 말했다. 자, 네 화살을 돌려주겠다. 나를 죽이려는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아. 그보다는 우리 집에 와서 오랫동안 같이 재미있게 살아보지 않겠어? 사냥꾼은 곰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의 말을 쓰면서 말을 걸어왔으므로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천만에 곰과 같이 살다니 내가 곰을 죽이려고 했으니 곰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곰이 사냥꾼에게 말했다. 겁낼 필요 없어.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곰과 같이 뭐를 먹고 산단 말인가? 먹을 것이 있을까? 그러자 곰은 사냥꾼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이 다시 말을 했다. 걱정할 거 없어. 먹을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사냥꾼은 곰을 따라갔다. 높이 솟은 벼랑 옆에 굴이 하나 있었다. 거기서 곰이 멈춰서더니 사냥꾼에게 말했다. 여기는 내 집은 아니오. 곰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오.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좁은 입구를 빙빙 돌아서 안으로 들어가니 안은 넓은 터널처럼 되어 있었다. 터널과 같은 길을 한참 걸어가자 넓은 장소가 나왔다. 바로 그곳이 곰들의 회의장이었다. 사냥꾼은 조심스럽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수십 마리의 곰이 모여 있었다. 나이든 곰이 있는가 하면 기운 꽤나 있어 보이는 곰도 있었다. 그리고 아기 곰을 데리고 온 엄마 곰도 있었다. 검은 곰도 있고 밤색과 하얀색 곰도 있었다. 회의장 안쪽에 조금 높은 바위 위에 커다란 곰들의 왕이 앉아 있었는데 눈같이 하얀 색깔이었다. 마법의 힘을 가진 곰은 사냥꾼을 데리고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았다. 누구냐? 이상한 냄새를 풍기는 놈이. 곰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떠들기 시작했다. 조용히 해. 조금 더 떠들 것 없어. 귀한 손님이 왔을 뿐이야. 곰들의 왕이 이렇게 말하자 떠들던 곰들은 조용해졌고 다시 회의가 계속되었다. 곰들의 왕이 말했다. 먹을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몇 마리의 곰을 밖에 내보냈다. 마침 그때 먹을 것을 찾으러 갔던 곰들이 돌아왔다. 아래쪽 골짜기 숲속에 밤과 도토리가 무릎 위까지 차도록 쌓여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곰들은 아주 좋은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맨 처음 일어나서 춤을 춘 곰은 기다란이라고 부르는 마르고 키가 큰 검은 곰이었다. 곰들이 정신없이 춤을 추는 동안 마법의 힘을 가진 곰과 사냥꾼은 살짝 굴을 빠져나왔다. 곰은 사냥꾼을 데리고 높이 솟은 산 꼭대기를 가리키며 걸어갔다. 벼랑 중턱에 큰 바위가 갈라져 있는 곳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여기가 내 집이요. 곰은 바위가 갈라진 사이로 들어갔다. 사냥꾼도 뒤따라 들어가 보니 굴 안에는 낙엽과 마른 풀을 쌓아서 침대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다. 지친 사냥꾼은 침대 위에 앉자 갑자기 배가 고파졌다. 어디 먹을 것이 없을까? 사냥꾼은 고개를 들어 굴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곰은 사냥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금방 알았다. 곰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앞발로 배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자
점점 앞발 안에는 호두가 가득 찼다. 사냥꾼이 앉아있는 앞에 호두를 흩어놓고는 다시 배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복숭아가 많이 나왔다. 또 문지르자 산딸기가 나왔고 다음에는 밥이 나왔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는 없어. 이젠 충분해요. 하고 사냥꾼이 말했다. 곰과 사냥꾼은 그의 겨울을 굴 안에서 꼼짝 않고 지냈다. 사냥꾼이 굴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건 곰의 힘이 너무 세서 무서웠기 때문이다. 마침내 겨울이 끝났다. 그런데 사냥꾼의 몸에 곰털과 같은 단단하고 검은 털이 솟아났다. 그리고 사냥꾼은 곰처럼 네 다리로 걷지는 않았지만 점점 곰과 닮아가고 있었다. 한밤중이라도 숲속의 동물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 눈이 떠지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굴에서 나갈 때도 곰이 하는 것처럼 바깥 공기의 냄새를 맡아서 밖에 위험한 동물이 없나를 알아보고 굴 밖으로 나갔다. 햇볕이 따스한 봄날 곰이 말했다. 긴 겨울이 끝나면 골짜기 아래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냥을 하러 올 거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굴로 찾아와서 나를 죽일 것이요. 그리고 내 껍질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을 거요. 하지만 당신은 죽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당신을 마을로 데리고 갈 것이요. 마법의 힘을 가진 곰은 마을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다 알고 있었다. 2, 3일이 지났다. 곰이 말했다. 드디어 오늘 나를 죽이려고 마을 사람들이 올 거요. 나를 죽여서 굴 바깥으로 끌고 나가 껍질을 벗기고 몸뚱이를 토막토막 잘라낼 것이요. 그때 땅바닥에 흐르는 피를 낙엽으로 덮어주시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니 산에서 내려갈 때 한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좋겠어. 반드시 뭔가 보일 테니까 말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굴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드디어 마을 사람들이 굴 입구까지 와서 곰을 발견하자 화를 쏘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마법의 곰은 조금도 피하지 않았다. 화살이 모두 곰의 몸에 꽂혔다. 마을 사람들은 곰을 굴 밖으로 끌어내어 껍질을 벗기고 운반하기 편하도록 곰의 몸을 여러 토막으로 잘랐다. 그때 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저것 봐! 또 곰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굴 안을 들여다보았다. 곰 한 마리가 뒷발로 서 있었다. 화를 쏘려고 하다가 자세히 보니 곰이 아니라 지난해 마을에서 사라진 사냥꾼이었다. 사람들은 사냥꾼을 굴 밖으로 끌어냈다. 마을 사람들은 사냥꾼의 몸에 난 털을 보고 놀랐다. 잘 됐어, 잘 됐어. 무사히 살아있었구먼. 자네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산에서 내려왔다. 4사람은 곰의 살을 메고 한 사람은 곰의 가죽을 둥글게 하여 어깨에 메었다. 곰 사나이는 곰과 약속한 대로 서둘러 땅바닥에 흐른 곰의 피를 낙엽으로 덮어 감추었다. 산길을 내려오다가 굽어진 길목에서 곰 사나이는 곰이 말한 대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조금 전에 죽은 곰과 똑같이 생긴 곰이 일어나서 몸을 한번 흔들고는 조용히 숲으로 들어가 버렸다. 역시 곰은 마법을 쓴 것으로 생각했다. 마을 가까이 오자 사냥꾼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을에 이르거든 나를 사람이 없는 오두막집 같은 곳에 넣어주게. 나는 7낮 7밤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다네.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네. 7낮 7밤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어야만 곰으로부터 전염된 곰의 정신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 다시 보통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다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빈집에 사냥꾼을 넣고 아무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누군가 그 사냥꾼의 아내에게 그만 그 사실을 알리고 말았다.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냥꾼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왔다는 말을 듣자 곧바로 곰 사나이가 들어있는 변두리의 빈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다. 여보, 저예요. 당신 아내예요. 사냥꾼의 아내가 불렀지만 곰 사나이는 자기 아내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사냥꾼의 아내는 매일같이 빈집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울면서 지금까지 혼자서 얼마나 쓸쓸했으며 얼마나 걱정했는가를 말했다.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닷새가 되었을 때 빈집 속에 들어있던 곰 사나이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내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견딜 수가 없던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문을 열고 말았다. 사냥꾼의 아내는 크게 기뻤다. 곰의 모습은 하고 있어도 자기 남편임에 틀림없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옥수수죽과 사슴고기를 먹게 하고 부드러운 담요 위에 곰 사나이를 재웠다. 그래도 사냥꾼은 자기가 곰 사나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드러운 담요 위에서는 마음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곰 사나이는 땅 위에 나뭇잎을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잤다. 옥수수죽과 사슴고기도 옛날처럼 먹을 수가 없었다. 곰이 먹는 날고기나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7낮, 7밤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도 곰도 아닌 곰 사나이는 끝내 평범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검은 황소. 한 마을에 3명의 딸과 사는 여자가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첫째 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오크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제 운명을 찾으러 갈 거예요. 어머니는 첫째 딸에게 케이크를 구워주었다. 그리고 첫째 딸은 늙은 점쟁이에게 가서 자기의 운명을 알려달라고 했다. 내 운명을 알고 싶으면 뒷문을 내다봤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 나에게 말해주어야 한다. 그녀는 첫째 날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둘째 날 역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셋째 날 뒷문을 내다봤을 때 길을 따라 달려오는 6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점쟁이한테 달려가 그 얘기를 해주었다. 자,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래서 첫째 딸은 그 마차를 타고 떠났다. 그 후 둘째 딸이 그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오크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제 운명을 찾으러 갈 거예요.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도 케이크를 구워주었고 그녀는 자기의 언니가 했듯이 늙은 점쟁이에게 갔다. 점쟁이는 그녀에게 뒷문을 내다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말하라고 했다. 그녀는 첫째 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 날 역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셋째 날 그녀는 길을 따라 달려오는 4마리의 말이 모는 마차를 보았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둘째 딸은 그 마차를 타고 떠났다. 그러자 셋째 딸도 어머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오크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제 운명을 찾으러 갈 거예요. 어머니는 그녀 말대로 했고 그녀도 늙은 점쟁이에게 갔다. 점쟁이는 역시 그녀에게 뒷문을 내다보고 무엇이 보이는지 말하라고 했다. 그녀는 첫째 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둘째 날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셋째 날 다시 봤을 때 그녀는 점쟁이에게 가서 길을 따라 달려오는 큰 검은 황소를 보았다고 했다. 자,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셋째 딸은 그 말을 듣고 절망과 슬픔으로 거의 넋이 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검은 황소의 등을 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여행을 했다. 그녀가 배고픔으로 정신을 잃으려 하자 검은 황소가 말했다. 내 오른쪽 귀에서 먹을 것을 꺼내 드시오. 왼쪽 귀에서는 마실 것을 꺼내 드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 두시오. 그녀는 그의 말대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다시 오랜 여행을 한 끝에 어느 성에 다다랐다. 이 성은 나의 형이 사는 곳인데 오늘 밤 이 성에서 머물 것이오. 하인들이 황소 등에 있는 그녀를 내려주고 그녀를 성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황소는 그날 밤 들판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황소를 성으로 데리고 오더니 그녀에게 사과 한 개를 주며 말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일 때만 이 사과를 쪼개세요. 그녀는 다시 황소의 등에 올라탔고 더 멀리 여행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에 도착했다. 저곳이 오늘 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오. 그곳에 나의 둘째 형이 살고 있어. 곧 그들은 성에 도착했다. 하인들이 그녀를 황소 등에서 내려주고 성 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황소는 그날 밤 들판으로 보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그녀에게 배 한 개를 주었다. 죽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서만 이 배를 쪼개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황소의 등을 올라타고 길을 떠났다. 긴 여행 끝에 가장 웅대한 성에 도착했다. 이곳이 오늘 밤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요. 저기에 나의 막내 동생이 살고 있어. 다음 날 아침에 그녀는 자두 한 개를 받았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이 자두가 도움을 줄 거라고 했다. 그녀는 황소 등에 올라타고 다시 여행을 시작했다. 어둡고 음산한 골짜기에 도착할 때까지 긴 여행을 했다. 그 골짜기에서 그녀는 황소 등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그녀는 황소 가죽에 꽂혀있는 바늘을 발견했다. 그걸 뽑아내자 황소는 멋진 기사로 변했다. 기사는 그녀에게 마법을 풀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그 바늘을 다시 내 등에 꽂아야만 하오. 내가 이 지독한 마법에서 풀려나기 전에 마귀를 물리쳐야 하오. 내가 싸우는 동안 당신은 이 돌에 앉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는 안 돼요.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이 푸른색으로 변한다면 내가 이겨서 이 마법이 영원히 풀리게 될 거요. 하지만 붉은색으로 변한다면 우린 다신 볼 수 없게 될 것이요. 그래서 그녀는 기사가 그녀에게 말한 대로 다시 바늘을 꽂았다. 그는 즉시 검은 황소로 돌아갔고 혼자 길을 떠났다. 그녀는 돌에 앉아 꼼짝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녀 주변의 것들이 푸른색으로 변했다. 기뻐서 흥분한 나머지 그녀는 그만 움직이고 말았다. 그녀는 지칠 때까지 오랫동안 앉아 울었다. 마침내 그녀는 뭔가 결심한 듯 거대한 산이 나올 때까지 걷고 또 걸었다. 그녀가 그 산에 올라가려고 했으나 할 수가 없었다. 산 너머로 가는 길을 찾으려고 산 기슭에 갔을 때 그녀는 대장장이를 만났다. 대장장이는 그녀가 7년 동안 자기를 위해 일을 해준다면 산을 오를 수 있는 철로 된 신발을 주겠다고 했다. 마침내 7년이 흘러 그녀는 철로 된 신발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났고 산에 올라 늙은 어느 세탁소 여주인의 오두막에 갔다. 그녀는 세탁소 여주인에게서 멋진 젊은 기사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기사님은 마법사와 싸울 때 피로 얼룩진 셔츠를 세탁해 달라고 맡기면서 옷에 있는 모든 얼룩을 깨끗이 하는 사람을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했다오. 나이든 세탁소 여주인은 지칠 때까지 세탁하고 세탁을 했다. 그들 모녀는
젊은 기사를 차지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빨고 또 빨았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 남은 얼룩은 지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모녀는 그녀에게 일을 시켰고 그녀가 빨래를 시작하자마자 셔츠가 깨끗하고 하얘졌다. 하지만 세탁소 여주인은 기사에게 가서 자기 딸이 그 셔츠를 세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젊은 기사와 세탁소 여주인의 딸이 결혼하기로 되었다. 그녀는 자기의 운명인 그 기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게 된 것이 너무도 슬프고 괴로웠다. 그때 그녀는 사과를 기억하고 사과를 쪼갰다. 그 속엔 그녀가 본 적 없는 값비싸고 귀한 금은 보석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세탁소 여주인의 딸에게 가지고 갔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결혼식을 하루만 연기하고 그의 방에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이 보석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딸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엄마에게 말했다. 그녀의 엄마는 기사가 깨어나지 못하게 수면제를 준비해 기사에게 주었다. 기사는 수면제를 마시고 깊은 잠이 들었다. 불쌍한 그녀는 밤새도록 기사 옆에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다. 7년 동안 저는 당신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힘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피로 얼룩진 셔츠를 세탁했습니다. 깨어나서 저를 봐주지 않으실 건가요? 하지만 기사는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다음날 그녀는 배를 기억하고 그걸 쪼갰다. 그러자 전보다 더 화려한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다. 만약 당신이 결혼식을 하루만 연기하고 그의 방에 제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이 보석들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젊은 기사의 방으로 갈 수 있는 두 번째 밤을 세탁소 여주인의 딸과 협상을 했다. 하지만 세탁소 여주인은 또 그에게 수면제를 먹였다. 그는 자기 옆에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며 앉아 있었던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7년 동안 저는 당신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힘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피로 얼룩진 셔츠를 세탁했습니다. 깨어나서 저를 봐주지 않으실 건가요? 그는 여전히 잠을 잤고 그녀는 희망을 거의 포기했다. 다음 날 기사가 사냥을 갔을 때 그의 친구가 기사에게 그의 방에서 밤새도록 들려온 슬픈 노래에 관해 물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밤 깨어있기로 했다. 그녀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자두를 쪼갰고 자두는 3개의 과일 중에서 가장 비싼 보석을 내놓았다. 그리고 세탁소 여주인의 딸에게 똑같은 부탁을 했다. 세탁소 여주인은 또 수면제를 준비해서 기사에게 주었다. 하지만 기사는 그 음료수를 몰래 버리고 마시는 신용을 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는 기사의 방으로 가서 침대 옆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7년 동안 저는 당신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힘든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피로 얼룩진 셔츠를 세탁했습니다. 깨어나서 저를 봐주지 않으실 건가요? 기사가 그 노래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모든 일을 알게 된 두 사람은 너무나 기뻤다. 기사는 세탁소 여주인과 딸에게 벌을 내리고 그녀와 결혼을 했고 그 후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 혀잘린 참새. 어느 곳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다. 둘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 쓸쓸한 나날을 보냈다. 할머니는 항상 할아버지와 산에 올라가 할아버지가 나무를 패는 동안 주변에서 산나무를 캐거나 풀을 베었다. 점심때가 되면 그들은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었다. 그것이 할머니의 커다란 즐거움이었다. 어느 날, 자, 먹읍시다 하며
도시락을 펴놓고 할아버지를 불러왔는데 아니 이런 새끼 참새가 도시락을 다 먹어버리고 배가 불룩해져서 쿨쿨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 못된 참새놈! 하며 불평을 했지만 참새는 단잠을 잤다. 새근새근. 그 작은 숨소리를 듣고 있자니 할아버지는 새끼 참새가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 보이기 시작했다. 자는 것 좀 봐. 새끼 참새를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는 새끼 참새에게 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만지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정성으로 보살폈다. 산에 갈 때도 집을 비울 때도 쫑이 걱정되어 할머니는 집에 있으라고 했다. 이 때문에 할머니는 참을 수 없이 질투가 났다. 이 새끼 참새 때문에 이런 고생이람. 할머니 눈에는 쫑이 조금도 귀여워 보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나도 산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당신까지 산에 가버리면 아무도 없는 집에서 쫑은 어떻게 하라고. 배도 고플 테고 추위가 심해지면 얼어 죽을지도 모르잖소.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할머니는 빨래에 먹일 풀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쫑을 놓아두고 산으로 빨래하러 갔다. 보통 때 같으면 금방 끝내고 올 텐데 그날은 천천히 아주 여유 있게 빨래를 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배가 고파진 쫑은 문득 눈앞에 있는 풀을 쪼아 먹어버렸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풀이 없어진 걸 발견했다. 얼핏 보니 쫑의 입가에 풀 먹은 흔적이 있었다. 이런 장성 들여 만들어 놓은 풀을 모두 먹어 치우다니. 이 나쁜 참새 새끼. 못된 놈. 그래, 이리 좀 오렴. 평소 귀여움을 받고 지낸 쫑은 또 먹을 것을 주는 줄 알고 아장아장 걸어왔다. 그런데 할머니는 커다란 가위를 손에 쥐고 쫑을 붙잡아 혀를 잘라 하늘로 날려버렸다. 쫑은 울며 불며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할아버지가 산에서 돌아왔다. 쫑아, 쫑아, 할애비가 왔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쫑이 안 보였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쫑은 어디 있어? 이제 쫑은 없어요. 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풀을 먹어버려서 혀를 잘라 날려보내버렸어요. 뭐라고? 지독한 알몸! 할아버지는 엉엉 울었다. 하지만 울어도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싸달라고 해서 쫑을 찾으러 집을 나갔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그 도시락은 할아버지가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쫑에게 줄 것이라는 것을. 그렇지만 할머니는 내심 쾌재를 불렀다. 쫑은 혀가 없어서 다시는 도시락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할아버지는 혀 잘린 참새를 찾아 끝없이 걸어갔다. 땅에 점점이 핏자국이 있었다. 그 자국을 따라갔지만 점점 흐려져서 알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도중에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산 쪽으로 가보니 마구간이 있었다. 여보시오, 이 근처에서 혀에서 피를 흘리는 참새 한 마리를 못 봤소? 지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그럼 말 씻긴 물을 7잔 마시면 가르쳐 주겠소. 그래서 할아버지는 말 씻은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자 저쪽으로 갔소. 마구간 주인은 쫑이 날아간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다시 혀 잘린 참새의 집은 어디 있을까? 혀 잘린 참새의 집은 어디 있을까? 라고 노래 부르며 쫑을 찾아 길을 떠났다. 조금 가니까 외양간이 나타났다. 여보시오, 여기 피를 흘리는 참새가 지나가지 않았소? 봤어요, 봤어. 어디로 갔소? 가르쳐 주시오. 그럼 소 씻은 물을 7잔 마시면 가르쳐 주겠소. 그래서 할아버지는 소 씻은 물을 꿀꺽꿀꺽 마셨다.
그러자 여기서 산을 돌아가면 대나무 숲이 있어요. 참새의 집은 거기에요. 외양간 주인은 참새의 집을 가르쳐 주었다. 할아버지가 참새 집을 찾아 산을 돌아가자 깊은 산 속에 대나무 숲이 있고 칭카라 통통 기탕바탕 칭카라 통통 기탕바탕 하고 옷감 짜는 소리가 들려왔다. 혀잘린 참새 집이 여기인가요? 할아버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쫑이 얼굴을 내밀었다. 오, 쫑아, 우리 마누라가 너의 혀를 잘랐다는 말을 듣고 용서를 빌러왔단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자, 어서 들어와서 음식을 드세요. 쫑은 빨간 젓가락에 빨간 밥 공기를 내왔다. 새하얀 쌀밥에 야채와 생선, 푸짐한 반찬이 가득했다. 거기다가 노래와 춤도 보여주었다. 이렇게 그날 밤은 거기서 자고 다음날 할아버지가 돌아가려고 하자 저 선물로 옷장을 드리고 싶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중 어느 걸 가져가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가벼운 것을 가져가겠다 라고 말하며 작은 옷장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와서 옷장을 열어보니 아니 옷장 안에는 금과 은, 산호,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펄쩍 뛰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에요? 왜 큰 옷장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중 택하라면 당연히 큰 것을 택했어야지. 보물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내가 가서 큰 옷장을 가져와야겠어요. 할아버지를 나무라며 집을 나갔다. 혀 잘린 참새를 못 봤어요? 어디 있니 쫑쫑? 길을 가면서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걸었다. 이윽고 마구간에 들려 참새 있는 곳을 물었다. 말 씻은 물을 7잔 마시면 가르쳐 주겠소. 그래서 할머니는 그것을 마시고 조금 가니까 이번에는 외양간이 있었다. 참새가 있는 곳을 묻자 소 씻은 물을 7잔 마시면 가르쳐 주겠소. 라고 해서 또 7잔을 마셨다. 한참을 가니 산속에서 옷감 짜는 소리가 들려왔다. 칭카라 통통 기탕바탕. 기계 소리가 나는 문을 열자 안에서 나온 것은 쫑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로 여기까지? 쫑이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도 하지 않고 집안의 옷장을 찾기 시작했다. 옷장은 어디 있지? 쫑은 할머니에게도 신세를 진 것이 생각나서 칠이 벗겨진 밥공기와 나무젓가락을 내오고 반찬은 뱀고기, 찐국과 지렁이 구이를 드렸다. 할머니는 반찬 따위는 뭐든지 상관없었다. 큰 옷장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밥을 먹자마자 돌아갈 채비를 했다. 아니 할머니, 여기서 하룻밤 좀 쉬고 가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한시라도 빨리 큰 옷장을 갖고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만 손에 넣으면 볼 일은 다 본 거니까. 지금 돌아가야겠다. 선물 같은 건 없느냐? 쫑은 안에서 선물을 가져왔다. 네, 큰 옷장과 작은 옷장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력이 남아있으니 큰 옷장을 가져가겠다. 할머니는 키보다 큰 옷장을 메고 뒤뚱뒤뚱 집을 나가더니 얼마 못 가서 지쳐버렸다. 게다가 성격이 급해서 보물이 가득 들었을 옷장 속을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길에서 옷장을 열어버렸다. 그러자 안에는 지네와 뱀, 무서운 괴물들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옷장을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